수업을 뜨도록 할게요. 2021년 10월 14일 과학의 진실과 오류 제6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알릴 공지사항은 오늘은 6주차 수업일입니다. 7주차 수업일은 원래 다음 주인 10월 21일이어야 하는데 이날은 백석대학교에서 수시 면접과 실기고사가 있는 날입니다. 따라서 제7주차 수업은 한 주 다음인 10월 28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또 중간고사는 8주차인 11월 4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7주차에 이 중간고사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하고 공유할 내용은 국산 1호 우주선인 누리호가 10월 21일 딱 일주일 후 오후 4시에 발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로호는 이 발사가 성공되어지면 세계에서 7번째로 우주 발사체 기술 보유국이 되는 매우 중요한 우주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주선이 발사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우진 학생 우리나라에서 언제 또 우주선을 발사했었을까요? 저희 우리나라에서요? 네. 지금 화면 맨 아래에 보면 2013년에 발사한 그 우주선의 이름이 뭐라고요? 나로호. 예. 나로호가 2013년에 성공적으로 발사가 되었었는데 이 나로호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1단 로켓을 가져다가 위에 부분만 우리가 붙여가지고 발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자체 우주선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제 국산 1호인 누리호가 이제 우주를 향하여서 발사되어지고 성공하게 되어지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인공위성을 원하는 곳에 보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다음 주에 이 발사 장면이 방영이 되어질 터인데 관심 있게 함께 지켜보는 것도 매우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수업할 내용은 우리 교재 제9장 그리스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6주차 과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반장 네, 다음 주인 21일은 무슨 날이라고 했죠? 휴강. 네, 휴강인데 저희 우리 백석대학교가 이제 내년에 들어올 학생들 수시 면접하고 실기고사가 있어요. 이제 체육이라든지 예능의 학생들이 이제 우리 학교에 직접 와서 면접도 보고 또 이제 실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목요일 전체가 휴강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수업은 다음 주인 10월 21일 날에 있게 되어지는데 그 수업이 7주차이고 그 다음 시간이 이제 바로 중간고사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중간고사의 시험이 사실 여러분이 부담될 거예요. 갑자기 여러 과목들이 이제 시험을 보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 이제 중간고사는 좀 여러분에게 부담을 줄어들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부담을 줄이냐면, 미리 문제를 다 알려줄 거예요. 우리 중간고사가, 주관식, 7문제, 그 다음에 주관식 2문제, 이렇게, 객관식 7문제, 주관식 2문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 문제, 객관식 문제도 여러분한테 다 알려줄 거고, 그 다음에 주관식 문제도 미리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보기 순서만 바꾸어서 또 여러분이 풀게 하게끔 되어지니까 중간고사는 정말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에서는 이제 가장 우수한 학생하고 또 이렇게 좀 가장 저조한 학생의 편차를 한 7점에서 8점 차이에 간격을 벌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나 다 좋은 성적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과제로 이번 주 6주차의 워크숍은 여러분이 2주차에서 6주차의 강의 이제 주차의 강의를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이 몇째 주죠, 우리 반장? 저희 오늘 6주 그쵸. 그러면 이제 오늘 내가 6주차의 강의를 선택해도 되고, 그 다음에 내가 3주차의 강의를 선택해도 됩니다. 만약 6주차의 강의를 선택했다 그러면 우리 교재 9장하고 10장을 이제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먼저 우리 이제 1주차부터 2주차, 1주차는 이제 워크숍이었으니까 이제 1주차는 빼고 2주차부터 6주차에 이제 그 수업을 이제 차수를 하루 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강의를 우리 사이버 캠퍼스에 이제 녹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 녹화되어진 것들 아니면 교재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교재로 해도 됩니다. 해서 5줄에서 10줄 정도로 이 수업 내용을 또는 교재의 내용을 요약을 하면 됩니다. 반장 이해되나요? 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내용 중에서 객관식 문제를 사지선다형으로 한 문제를 자신이 출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게시판 제목에다가는 자기 이름하고 학번,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선택한 게 있잖아요. 6주차 아니면 3주차 이렇게 선택한 것을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게시판 내용에다가 자신이 이제 선택한 주차에 또는 교재를 해도 괜찮아요. 2주차 같은 경우는 1장하고 2장이겠죠. 교재의 내용을 한 5줄에서 10줄 정도로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그 안에서 객관식 문제를 하나 출제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정답하고 또 해답에 대한 간단한 풀이를 하면 제 6주차 워크숍이 되어집니다. 우리 반장, 우리 6주차 워크숍에 대해서 이해가 됐을까요? 네, 이해했습니다. 아, 네. 그렇게 여러분이 그 문제를 출제하면 제가 그 중에서 10문제나 15문제로 이렇게 우수 문제들을 해서 그 문제 안에서 중간고사를 출제할 거예요. 반장, 네. 네. 그렇게 객관식을 보면 좀 공부가 될 것 같고 또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거 시험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학부모들이 만들어주는 문제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아, 근데 미리 그 풀이 과정하고 정답을 미리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네. 제가 이제 그것만 이제 풀어보고 시험을 똑같이 이제 내는 거니까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공부 안 한 데서 시험 문제 나와서 성적이 안 나오거나 이런 불확실성이 다 없어지는 거죠. 내가 공부한 것만큼 그대로 성적을 얻어갈 수 있는 것이니까. 그죠? 네. 네. 자, 그래서 6주차의 워크숍은 우리 2주 동안 하면 됩니다. 다음 주에 수업이 없기 때문에 다음 수업인 28일 전인 10월 27일까지 우리 지금까지 6주차 수업을 했는데 6주차 수업 중에서 한 주차를 선택해서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교재를 보고 한 5줄에서 10줄 정도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책 전체를 다 요약할 필요 없어요. 한 부분만 요약을 해도 돼요. 한 5줄 정도나 양이 채워줄 수 있을 정도만 요약을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문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정답하고 풀이 과정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우수 문제를 제가 이렇게 추천이라고 표시를 해 두어서 그 안에서 우리 중간고사 객관식 문제를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주관식을 어떤 문제를 낼 건지 주관식 문제도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답을.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교재 9장 그리스 과학 이슬람으로 전승대다와 10장 12세기 중세 과학의 르네상스입니다. 먼저 9장 그리스 과학 이슬람으로 전승되다. 교재 87페이지 밑에서 5번 줄을 보면 스위스의 역사가 야코프 브루크하르트가 1860년의 저작인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문화에서 근대 유럽의 문화는 14, 16세기경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전 유럽에서 일어난 문화, 예술 전반의 고대 그리스 문명의 재인식과 수용에 직접적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교재의 저자는 88페이지 6번째 줄에서
브루크 하르트리의 정의는 중요한 한 가지를 강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르네상스가 고전 그리스의 과학적 유산에 대한 재발견과 17세기의 과학혁명을 통해 서양 과학이 근대적 형태로 새롭게 변모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중세의 과학과 문명은 인류의 지적 성장이나 과학의 발전에 있어서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한 암흑에 불과했단 말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르네상스를 과학과 문명에 절대화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자신의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한 중세의 과학의 발전 과정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87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과학의 역사에 관한 서구적인 작업자인 조지 사턴은 자신의 저저 과학사설에서 중세는 암흑이 아니다. 중세가 암흑이라는 것은 중세에 관한 우리의 지식이 암흑임을 뜻한다라는 문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즉, 중세에도 끊임없는 과학과 또 이성의 발전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연구하고 살피지 아니한 우리의 무지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재의 저자는 중세의 과학이 실질적으로 과학의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교재 88페이지 9번째 줄에 보면 395년 로마 제국이 동서 분열 이후에 종교적 이단 논쟁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서기 431년 에베소스 종교회의에서 네스토리우스 학파는 이단으로 선언되고 이들은 망명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자신들을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시리아의 아데사로 들어가 학교를 세우고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89페이지 첫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489년 동로마 황제인 플라비우스 제노가 아데사의 학교를 폐쇄하자 이들은 다시 동쪽의 페르시아 영토로 피신하여 학교를 세우고 신학과 그리스 고전들을 연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로부터 6세기 중엽에는 전성기를 맞이하였는데 그것은 그동안 그리스의 고전들을 시리아어로 번역하거나 문학, 철학, 역사 등에 관한 다수의 저작을 남긴 이 교사들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7세기 무렵에는 이슬람 교도들이 지중해로 세력을 뻗치게 되었습니다. 교재 89페이지 밑에서 9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630년 무하마드가 메카를 정복한 이후 100여 년 안에 이슬람 교도들은 비잔틴 제국의 도시 알렉산드리아를 점령했고 그 세력을 시리아와 페르시아 그리고 인도에까지 확대시켜 나아갔습니다. 89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8세기 무렵부터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활약한 이슬람 과학자들은 페르시아를 비롯하여 각지 흩어져 있던 고대 그리스 과학의 유산들을 수집하여 시리아어에서 아랍어로 번역하였으며 나중에는 그리스어에서 직접 아랍어로 그리스 과학의 고전들을 번역해 나아가는 발전을 이루어 갔습니다.
당시 이슬람의 수도 바그다드는 인구 100만 명에 달하는 거대 도시로 성장하였는데, 이러한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함으로써 이슬람 제국의 통치자들은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 등으로부터 철학, 의학, 천문학, 점성술, 수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술 서적을 수입하였고, 이를 아랍어로 번역시키는 데 재물과 노력을 아끼지 아니함으로써 바그다드는 동서고금의 지식과 지혜가 한 곳에 모여 새롭게 융합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교재 90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이러한 환경 속에서 서기 830년 바그다드의 전문적인 과학 연구 기관인 지혜의 전당이 설립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지혜의 전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라비안 나이트의 주인공으로 잘 알려진 하룬 알라시드의 아들이자 아바스 왕조의 7대 칼리파였던 알 마문이 과학의 철학 서적들을 번역하고 연구를 위해 바그다드에 세운 것입니다. 이 지혜의 전당은 연구원과 도서관과 번역격을 합쳐 놓은 것으로 헬레니즘 시대의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세운 무세이온 이래 최대 규모의 학술 교육 기관이었습니다. 알 마문이 설립한 지혜 전당은 종교, 출신, 문화적 배경을 따지지 않고 광범위한 인재들을 포용하였는데, 이때의 좋은 인재들이 과학의 발전에 기여한 것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통치자들의 이런 적극적인 후원과 학문적인 분위기 속에서 날로 과학의 발전은 이루어 가고 있었습니다. 교재 90페이지 9번째 줄에 보면 후나인 이븐 이스하크가 서기 808년부터 873년까지 과학의 여러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지희 집에서 번역 작업을 총괄하였으며 갈레노스, 아르키메데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 등 약 100여 권에 이르는 그리스 과학 고전들을 아랍어로 번역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나인 이븐 이스하크는 인간의 안구에 관해 최초로 본격적인 연구를 통해 안구 해보들을 남겼는데, 이 정밀한 안구 해보들을 담고 있는 그의 저서는 아랍 세계와 유럽에서 안과학의 표준 참고서가 되었습니다. 교재 91페이지 네 번째 줄에 보면 이븐 시나는 서기 980년에서 서기 1037년까지 살았던 인물로서 유럽 의학에 큰 영향을 끼친 의학 전범을 집필하였습니다. 이 의학 전범은 자신의 의학적 경험과 고대 그리스의 갈레노스를 비롯한 그리스 의학의 유산, 동시대의 이슬람의 의학적 지식, 그리고 인도와 페르시아의 의학까지를 총망라한 의학의 집대성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슬람 세계를 대표하는 단 한 사람의 지성인을 꼽으라고 하면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저없이 이븐 시나를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븐 시나는 10대 시절에 코란을 다 애웠고 13살에 통치자 만술의 병을 치료하였으며 이 일로 왕조의 신임을 얻어 왕립 도서관에 자유롭게 드나들며 마음껏 공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왕조가 멸망하자 이분 신하의 인생도 극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저곳을 떠돌며 도피와 구걸, 방랑의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방랑의 생활 중에도 수많은 책을 썼으며 대표적인 책인 의학 전범 총 5권에는 생리학, 위생학, 병리학, 치료학, 약물학을 각각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17세기까지 유럽 의학의 기본서로 사용되었고 프랑스에서는 19세기까지, 인도와 파키스탄에서는 오늘날에도 교재로 쓰이고 있을 정도로 뛰어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분 신하는 알코올을 소독제로 최초로 사용한 의학인이며 또한 소변 맛을 보며 그 사람의 당뇨를 진단하기도 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눈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서도 대단히 자세하게 연구하였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최고 의사였던 갈레노스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고 동시대를 살았던 광학의 아버지 이븐 알 하이탐의 연구 결과보다도 의학적으로 더 깊은 연구의 결과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슬람에 일어난 뛰어난 과학기술은 이 외에도 교재 92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인도에서 0이라는 숫자를 도입함으로써 숫자의 표기법을 훨씬 간단하게 만들었으며 미지수 x를 놓고 방정식을 푸는 대수학 또한 이슬람 과학이 남긴 우리의 유산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활발한 상업적 거래와 토지의 분배, 재산의 상속 등 주로 실용적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이러한 대수학을 발전시켜 왔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교재 93페이지 7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중세의 이슬람 과학이 사실상 많은 분야에서 풍부한 과학적 성과를 남긴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세 암흑설은 동서로마의 분열 이후 기독교에 잠식당한 일부 지역의 특수한 상황의 설명은 될 수 있지만 중세가 과학에 전혀 발전이 없었다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9세기 이후 실질적인 서양의 과학을 이끌었던 이슬람 과학에는 이러한 과학의 발전과 또 수고로움이 담겨져 있음을 교재의 저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중세의 이슬람 과학은 여전히 그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기에 앞으로 이슬람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진다라고 하면 이슬람 과학이 얼마나 풍성한 발전과 또 성과를 이루었는지 점차 더 밝혀져 나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고전 그리스의 과학을 유럽에 전달했던 정거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이 이슬람의 과학은 르네상스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과학사를 서술해 왔던 종래의 지배적인 시각 또한 대대적인 수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세대를 살아간 모든 인류가 치열하게 각 시대의 삶을 살아내었고 또 그 앞시대의 문화와 문명 그리고 과학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아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중세는 암흑의 시대였다라고 단정하지만 그 암흑의 시대인 중세에도 이런 과학자들의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음을 남겨주고 가야 하는 또 다른 누군가의 앞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성실과 또 근면함으로 발전함으로 남겨야 할 것입니다.